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브랜드 전략 강의를 맡은 한국기술혁신연구소 소장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의 브랜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기획할 수 있는지, 기획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소상공인 브랜드의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인식해서 기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는 말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이미지인데, 브랜드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도 있고 제품명도 있고 회사명도 있고 또 어떤 색깔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기억이 되고 어떤 것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된다는 것은 기회 요인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알려지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려지는 정도에서 더 플러스해서 무엇인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고객이,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어떤 상점은 상당히 문정성시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상점은 파리를 날립니다. 지금 옆에 첫 번째 사진은 인천 그 신포시장의 아주 유명한 닭강정 집입니다. 신포시장은 30년 정도 된 이 닭강정 집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닭강정을 사겠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또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어, 두 분이 앉아서 오붓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진짜 한마디로 파리를 잡는 거죠. 파리를 잡으면서 대화하고 있고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런 상점이 되면 조만간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어떤 집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 어느 식당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그 점심시간만 되면 몇십 분씩 기다려서도 자리를 못 잡아서 식사를 못 하는데도 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식당을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출시된다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이런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매일이 하루하루 그 어떤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진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한 테이블만 식사를 하고 나가셨네요. 이게 점심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저렇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상점 문을 닫아야 되는, 식당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장사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 집은 왜 안 될까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음식이 정말 맛있고 또 서비스 잘하는 것 같아. 또 가격도 좀 착한 가격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안 와. 이런 것들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요. 주인,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인다 그러면 벌써 개선해가지고 앞서 있는 이 사진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식당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그 테이블에 한 테이블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요, 대부분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좀 매출을 좀 올려보자 하고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합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시도를 하시면서 막 일반적으로 저지른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을 좀 조절을 합니다. 싸게 판매를 해봐야겠다. 오늘 9,000원짜리 식당 메뉴인데 한 7,000원, 뭐 6,000원에 한번 팔아봐야겠다. 또는 저기 보니까 무한리필한 집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한리필로 한번 바꿔봅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처음에 반짝하고 어떤 손님들이 와서, 소비자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거나 물건 살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또 손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격 지향적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좀 낮춰보자, 또는 여러 가지 할인 행사를 통해서, 또는 무한 리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좀 증가하려고 하는데, 이 실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메뉴가 적어서 그럴까? 손님들이 와서 찾는데 뭐 꾸준하게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뭐뭐 없어요? 뭐 된장 돼요? 김밥 돼요? 라면 돼요? 뭐 비빔밥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저걸 더 늘리면은 뭔가 손님이 더 오지 않을까 해서 메뉴를 계속 늘립니다. 새로운 신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는 배달의 민족 같이 이제 배달업을 시작합니다. 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 채널들을 확대하는 것을 구상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품종으로 이렇게 소량 생산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어울리는 건지, 또는 소품종이지만 몇 가지 메뉴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한테 그냥 그것을 찾는 사람한테 대량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또 실수는요. 무작정 그 매출이 잘 안 되니까 직원을 줄여요. 그러니까 직원을 자르거나, 또는 이제 직원 급여를 줄이면, 급여는 큰일 나겠지만 뭐 무작정 직원 수를 줄이거나, 또는 원가 절감한다고 식재료를 좀 싼 데서 구매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 맛이 이제 안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원가는 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당장, 그러나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왔던 손님도 이제 안 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는 매출이 하락하는 원인부터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 저게 가격 지향적인 마케팅에 집중하거나 그 할인 판매를 하거나 무한 리필을 하거나 반짝하게 좋을 수는 있어요. 메뉴의 수를 줄이거나 또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징이 사라지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건 뭐 김밥 천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식당에서 많이 하는 방식인데, 다양한 메뉴로 24시간 돌리니까 거기는 손님들이 왔을 때 다양한 손님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어쨌든 24시간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우리의 특징이 어떤 것이 더 맞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즉, 배달을 한다고 해서 매출 잠깐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이 매출을 증대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이 고민을 좀 해보고 원인을 좀 분석해야 됩니다. 또 직원을 갑자기 줄였다가 다시 또 직원을 다시 모집해서 쓰기에도 쉽지도 않고요. 직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숙련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원가를 절감했다라는 것은 당장 돈을 줄여서 좋긴 하지만, 또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그 원가를 절감한다고 나쁜 제품이나 덜 떨어지거나 뭐 안 좋은 형태의 것들을 쓰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반복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매출이 하락하는 원인부터 찾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은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잘 안 되는 집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서는 잘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짬을 내서 장사가 안 되는 집부터 가봐야 돼요. 우리 집을 포함해서겠죠. 우리 상점도 잘 안 돼. 우리 제품이 잘 안 팔려. 우리 집이 장사가 잘 안 돼. 그 이유를, 내가 나를 잘 보는 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또 다른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을 찾아가서 관찰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매장을 운영할 때는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입장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이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 가봤더니 정말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장사가 안 됐고 저 사람도 장사가 안 되는 게 뭐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도 마찬가지죠. 잘 팔리는 제품 쪽보다는 왜 안 팔리는 제품을 관찰을 하면 왜 안 팔리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금세 발견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창업을 이제 시작해서 뭐 장사를 하든 매장을 운영할 때 보면은 잘 될 때만 생각합니다. 돈 이만큼 벌면 그냥 이만큼 써야지. 그다음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면 직원 어떻게 늘려야지. 그런데 안 될 때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건 물론 맛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외진 곳에 있거나 이런 환경적 요인이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 외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객이 없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고객이 잘 없는 데 가보면요. 딱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점주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뭐 TV를 보고 있거나 파리채로 파리 잡고 있거나 무슨 뭐 뭔가 이렇게 어,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아주 한가롭게 보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여기 맛없는 거 아니야? 여기 좀 서비스가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좀 찜찜해.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관찰하다 보면 어, 식당 안에 사람이 있어야 또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예, 손님이 없다라는 거는 보기에도 뭔가 찜찜할 거야라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결국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업종, 우리 매장도 잘 안 되는 거죠. 자, 올 고객은 잡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안 되는 집, 잘 되는 집, 잘 관찰해서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 매장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안 되는 집의 잘못된 점들을 잘 분석하면 그게 우리 매장, 내가 하고 있는 액션과 거의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걸 찾아내서 바꿔가지고 한번 실천을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바깥은 분들도 매장 안을 좀 우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깥은 일단, 잘 보이는 그 디스플레이 첫 번째 관문이죠. 그리고 매장 안은 기본적인 부분에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이제 고객의 경험의 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매장이 잘 되면 손님이 많이 몰릴 겁니다. 많이 몰릴 때일수록 이 고객 하나하나가 어떤 경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 식사가 막 몰릴 때 보면 바빠가지고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깍두기 달라, 뭐 달라 할 때도 사람들 그 손님이 뭐 주세요 그런데 한참 있다 갖다 준다든가 그런데 까먹는다든가 바쁘니까 이유는 우리 이유고 손님들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손님의 입장에서 식당을 가셨을 텐데 그때 나한테 서비스라든가 거기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되냐 경험으로 쌓이죠. 그래서 다시는 안 와야지. 아 여기 정말 되게 불친절해. 또는 맛이 아 뭐야 이거 저 사람 보니까 어?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뭐 5분 있다 갖다 줘. 뭐 음식도 너무 늦게 나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객 경험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잘 될 때도 좋고 안 될 때도 그런데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리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줄이 길면요. 손님이 막 항의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 빨리빨리 좀 들여보내라. 안 되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그 손님들을 테이블 근처까지는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철학이죠.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또 음식 막, 이게 결국은 오래 기다려 들어왔는데, 고객, 손님이 만족을 하면 음식 맛에 대한 거, 또 이제 들어왔을 때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을 때 거기 만약에 만족스러운 어떤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고객은 다시 또 매장을 찾게 되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테이블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고객이 식사를 잘 못한다든가 불편해한다든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봐가지고 내가 좀 불편한다든가 이런 환경이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식사를 마친 고객의 그릇을 막 식사 딱 하자마자 숟가락 내려놨는데 바로 치운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거나 내가 여기다 충분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있고 접대를 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 고객이 느낀 그 경험치가 다시 나를 방문할 건지 안 방문할 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당장 그런 어떤 고객이 또 불만이 막 생겼을 때 우리가 막 아니면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원칙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 경험의 질이 달라집니다. 즉 경험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고객이 항상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 어떤 질의 수준 그리고 지금은 손님이 붐빌지 모르지만 앞으로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고객 경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죠. 접을까 말까? 아니면 계속 견뎌볼까? 뭐 최근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접을지 말지에 대해서 또는 한번 계속 유지하고 한번 버텨볼지에 대해서 고민은 어떻게 하냐면요. 재방문율로 따져보는 겁니다. 즉, 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간에 몇 명이 온다, 하루에 몇 명이 발생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왔던 사람인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그 반복되는 재방문율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한 번 오고 안 오는 고객들은 사실 뜨내기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고객 경험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장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할 때에는 어떤 손님이 또 방문하나 안 방문하나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제품이라고 하면 한 번 사갔던 제품인데 또 어느 정도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재구매를 하더라라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요. 지금 당장 고객이 적어도 재방문율이 높다고 하면은 재방문을 한다는 건 어쨌든 우리 제품이 기본적인 질 또는 경험치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많이 알리는 쪽에 이제 마케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늘리는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해서 고객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고객들한테 우리를 인지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고객 수는 많은데 재방문이 낮다라는 거는 또 안 온다는 거잖아요. 뭐 먹을 때는 어쨌든 어떻게든 왔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손님들이 또 안 와.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겠죠. 뜨내기 고객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한 번 왔던 고객이 만족을 못한 거죠. 경험의 질이 떨어져서 안 오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재방문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객한테 우리 매장의 어떤 특징이나 특질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한번 방문했던 고객인데 우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 마케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을지 말지 어떻게 고민한다? 예, 우리가 재방문율이 있고 재구매율이 있다고 하면 버틸 만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적 요소를 통해서 재방문율은 높은데 많이 안 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이제 마케팅의 중점을 해야 되는 거고, 어, 고객의 수는 많아요. 그런데 또 와서 식사를 한다든가 제품을 사러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진단을 하고 우리 매장에 대해서 재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사가 잘 되거나 이제 매장이 잘 운영되거나 제품이 잘 팔려면 결국은 우리를 찾는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아, 우리가 마케팅이든 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 분석을 해야 되냐. 고객이 왜 우리를 찾아왔지? 우리 제품이 어떤 점에서 고객한테 어필이 됐지? 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즉, 고객이 우리 식당에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맛이 좋아서, 또는 친절해서, 또는 가격이 싸서, 또는 지역에 가까워서, 또는 빨리빨리 음식이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데, 고객 입장에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고객 분석을 하죠? 네, 우리 매장 고객층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비,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오는지, 남자가 많이 오는지, 어린 나이가 많이 오는지, 연령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는요. 그냥 아무나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장 인테리어라든가 접객 방식이라든가 시즌별로 이제 신메뉴라든가 어떤 매장 이벤트 등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고객 특성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매장 운영을 해서 이런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포스를 많이 쓰시는데, 뭐 포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고객 관리 솔루션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포인트 제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곡 한 보는 고객, 두 보는 고객한테 뭐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고객이 몇 번 왔는지를 뭐 카운트한다든가, 또 거기에다가 특수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라든가 생일 정보, 뭐 전화번호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객의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명함을 받는다든가 해서 고객들이 어떤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주로 찾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우리가 매장 아닌 식당은 사실 맛 또는 제품을 한다면 품질은요 기본입니다. 이게 뭐 맛은 최고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맛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뭐 시간이 없어서나 뭐 싸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이 될 거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겁니다. 아니면 나쁜 악영향, 반대적인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은 지키면서 판매 프로세스 같은 거, 그러니까 서비스 스케이프라든가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이거든요. 맛없는 식품, 맛없는 어떤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맛은 어떻든 기본을 지켜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맛은 다른 데 식당도 마찬가지로 맛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겁니다. 우리 식당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접객하고 매장 마케팅 어떻게 하고 또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이런 것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고객의 경험을 위해서, 고객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우리 식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제품을 살 때 일련의 이제 과정을 겪는데 거기서 형성되는 경험치입니다. 자,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양질, 좋은 질로 만들어 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런 고민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객하고 어떤 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운영 전략은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매출을 증대하는, 그러니까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는 집에 방문해서 본다든가, 전체적인 고객 경험의 질을 좀 확인한다든가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한번 일반적으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차적으로 경쟁력, 우리가 유사한 업종이 있는데 우리가 훨씬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잘한 집까지 메뉴에 대한 품질을,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이거나 뭐 식당이라고 한다면 음식의 질, 음식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쟁점과 비교했을 때 고객들이 우리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 저쪽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1,000원 했다고 우리가 똑같이 1,000원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 1,000원에 하는 그 인지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또 우리가 하는 1,000원이 적당한 가격인지, 또 고객 입장에서 1,000원이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지, 수용이라는 것은 그 정도면 괜찮아 이런 가격이고, 인지 가격 저거 한 1,000원 정도 돼라고 하는 입장이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경쟁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제품이나 메뉴라든가 가격대가 적정한지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경쟁점이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경쟁점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점이 갖고 어떤 이벤트, 할인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런 프로모션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우리가 현재 온라인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상으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은 로컬적인 베이스니까요. 온라인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광고되고 있거나 홍보되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로컬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와서 먹어야 되는 어떤 식당이라든가 매장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온라인상에서 입지는, 다시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고객, 또 방문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경쟁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교해 봐야 돼요. 만약에 경쟁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알리자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경쟁점과 서비스 스케이프, 그러니까 서비스 들어왔을 때부터 이 영역 어떻게 하고 어떤 것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서비스의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도 포함해서 이 과정이나 매뉴얼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즉 이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쟁점을 통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경쟁점의 이제 업주, 점주 또는 이렇게 운영자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갖고 있고 철학은 어떤 건지, 또 소비자, 고객들, 방문자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적 자원이죠. 이런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실제 그들이 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되는 집에서 찾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는 집에서도 우리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잘 안 되는 집과 우리 집은 매출이 하락하는 걸 봐서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잘 되는 집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내서 잘 안 되는 집의 그 공통점은 상쇄를 시키고 없애야 되겠죠.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거고, 잘 되는 집의 장점을 잘 우리한테 맞춰서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실제 실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액션의 활동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고객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브랜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브랜드를 형성시킨다라는 것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포커싱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들이 인식이 바뀌면 결국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건데, 그 바꾸는 행위를 우리는 브랜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의를 내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가 뭘까요? 이 브랜드라는 것은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뭔가 오묘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가 다른 회사, 그러니까 경쟁사든 뭐 유관회사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그런 방법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즉 어디를 딱 얘기했을 때 딱 떠오르는데 어디는 똑같은 건데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브랜드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죠. 떠오른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고, 떠오르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그 브랜드 이미지, 즉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하는, 인지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브랜드에는요 식별 마크라든가 로고, 이름, 태그라인, 음성, 뭐 소리, 톤, 뭐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완구점, 식음료 분야에서 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잘 기업되고 있고 잘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브랜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브랜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브랜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매일매일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장사가 알아서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바꿔 나갈지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되는 거죠. 브랜드라는 건 결국은 매일매일의 장사가 꾸준하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소비자들, 그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그러한 아주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브랜드 유형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회사나 법인의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명이죠. 그리고 상품 브랜드, 제품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개인한테 적용되는 개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다른 말로 이제 흔히 컴퍼니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 상품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도 하고요. 또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브랜드는 이제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뭐 애플, 삼성, 아마존, 이런 건 브랜드가 잘 돼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 이름만 들으면 무엇인가를 떠오를 겁니다. 뭐 애플 하면은 어, 사과, 베어먹은 사과, 이런 것들을 떠오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 전자회사, 미국의 엄청난 기업, 세계 제1의 기업, 스마트폰 독특한 회사, 뭐 이렇게 기억을 했고, 삼성 하면은 뭐 반도체 회사 또는 뭐 스마트폰 갤럭시, 뭐 이런 것들 떠오를 겁니다. 아마존, 뭐 출판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류를 하는 회사, 또 어, 이를 배송은 아니지만
전 세계 유통 잡고 있는 회사, 뭐 이렇게 기억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이소 같은 경우는 5천 원짜리 이하의 아주 저렴한 생필품을 파는 곳, 배달의 민족 하면 요식업들을 꽉 잡고 있는 배달 전문 플랫폼, 요기요도 마찬가지고, 100년 가게 하면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드는 브랜드죠. 대표적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라는 것, 어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특성이라든가 특징, 성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고유한 특성을 갖는데, 특성은 소비자가 브랜드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식별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 어떤 특색이야, 어떤 캐릭터야. 이런 것이 이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적 특성을 브랜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 예를 저는 이제 소장이라는 김종화 소장이잖아요. 저를 김종화라고 딱 불렀을 때 제가 떠오르지 않고 개그맨 김종화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즉 김종화라는 이름은 개인 퍼스널 아이덴티티인 김종화 개그맨이 갖고 있는 거죠. 또 김종하면 옛날에 뭐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이름이라든가 태그라인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브랜드와 뭐 어떤 음악 같은 소리 같은 것들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브랜드가 떠오른다든가 어떤 연상이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성들이 브랜드다. 브랜드라는 거는 그런 특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가 어떻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거 브랜드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좀 약간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혁신성이 필요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또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브랜드 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브랜드 자산이라는 말인데요.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인데, 즉 우리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측정한 재산 정도, 즉 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오너가 갖고 있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 브랜드의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브랜드의 자산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지? 또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딱 구분이 되나? 또 우리 처음처럼 참이슬 할 때 어떤 사람은 처음처럼 어떤 사람은 참이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호하는 정도. 또 브랜드와 이 사람들의 로열티, 충성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충성도, 그다음에 재무 매트릭스, 선호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브랜드 자산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해야만 강력하게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종속이 되겠죠. 그런 강력한 로열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산과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데, 이런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어필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즉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더 끈끈하게 하고 결국은 함께 가는 그런 성장시키는 과정을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회사로서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용해서 브랜드 전체를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목표는요, 브랜드의 가치를 구축해서 이를 회사의 가치로 승화시켜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네, 가치 창출을 위해서 브랜드를 소비자, 그러니까 브랜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정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모든 분야가 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사용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디지털이라든가 뭐 SNS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또는 뭐 그 밖에 뭐 카카오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고, 검색 광고, 뭐 네이버에 있는 검색 광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채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떠나서 우리가 어떤 채널을 활용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마케팅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차츰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건요, 브랜드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즉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와 소비자 브랜드와의 관계, 브랜드 관계라고 하는데, 이 관계를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연결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그걸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이 강력한지 약한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이 기능이 그냥 단순히 제품과 사람과 이런 어떤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동화되는 정서적 관계인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브랜드 소비자 관계를 잘 보면 우리가 브랜딩을 잘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브랜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브랜드 관계는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정서적 기반을 둬야 됩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로열티고요. 긍정적인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항상 우리 것을 소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정서적 기반이라는 것은 동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즉, 한 배를 탔다라고 느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는 고객이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일회성 구매자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가는 뭐 그런 식당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로컬 기반이고요. 또 멀리 있다 하더라도 몇 번씩 재방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고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관계, 브랜드 소비자 관계를 잘 분석해서 강력한 관계, 긍정적인 관계, 정서적 기반을 둔 관계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브랜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 특질, 우리의 인지,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갖고 있는 생각, 이미지,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라고 해요. 그거와 어느 정도 공유시키고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 이걸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브랜딩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생각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거의 같아지게 만드는 걸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랜딩을 해야 될 이유는요, 지금은 사실은 아직 경쟁 상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냥 무한 경쟁 시대죠. 뭐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만 해도 편의점 간의 경쟁이 엄청 심화돼 있죠. 카페요. 한 10m마다 카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 100명도 안 되는 지역 같은데 수십 개의 카페가 있고, 피자집이 있고, 치킨집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서로 포화 상태로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우리 매점 또는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정말 나한테 진정한 관계, 어떻게 보면 단골이죠. 그런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브랜딩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는 이제 브랜딩을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고객한테 끊임없이 우리 여기 있어요를 알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소를 제공해야 되고, 우리만이 우리한테 찾아올 이유를 전달을 하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돼요. 즉 고객이 우리 저기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볼까? 저거를 한번 찾아보게 할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브랜드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를 알아보고 싶게 하고, 또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건 어떤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가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죠. 즉 회사의 핵심적인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브랜딩이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우리와 끈끈한 정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영구적이도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브랜드를 지지할 수 있도록, 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 무한 경쟁 시대에서 브랜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뭐 애플이라는 회사죠. 근데 이거는 회사명. 또 저 문양.
저 사과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저 문양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심볼이기도 하고 로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브랜드라는 것은 저런 것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그다음에 사과를 배우는 저 모양, 그림, 또 검은색과 하얀색 바탕에 있는 저 흑백, 또 어떨 때는 컬러로 이렇게 좀 쭈르륵 구분되기도 하죠. 세련된 디자인 이런 것들, 이런 단어라든가 연상 등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브랜드 오너라는 건 이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입장에서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제품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뭐 간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품, 서비스에다가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체성, 다른 말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부여해서 경쟁사로부터 우리를 구분하게, 누구한테? 소비자가 구별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브랜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저기 첫 번째부터 10가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그림만 봐도 저에서 어떤 회사인지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코카콜라는 빨간색, 콜라, 그리고 미국의 기업, 오래된 기업,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컬러 하나만 보더라도 저 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또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 하면 저 그 색깔을 보면서 저거는 검색 엔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포탈, 또 아마존, 또 벤츠, 페이스북, 뭐 삼성 이런 것들이 저것만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있죠. 또 느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브랜드라고 하고 이런 기업들처럼 되면 우리가 저 큰 기업처럼 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